이런 증상이 있다면 마운저로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런 질환이 의심될 수 있으니 병원에 먼저 가봐야겠다. 실제로 마운저로 끊으면 피로가 다시 쪄요. 실제로 요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강남에서 일하고 있지만 강남 유행을 잘 안 따라가는 의사 요정닥터 현정입니다. 제가 상담 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 엄마라면 이 시술 안 시켜요. 내 동생이라면 이 나이에 이건 말려요. 약 용량 왜 올려요? 올리지 맙시다. 시술 많이 한다고 저한테 좋은 거 없고 제 손목만 아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하는 의사라기보다는 왜 아직 안 해도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의사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마운저로 상담하면서 실제로 환자들이 하는 질문, 그리고 제 인스타로 팔로워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마운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마운저로 모든 것 시리즈는 이 목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운저로 모든 것 시리즈 1편에서 3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운저로 시작 전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항상 3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비만이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약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에요. 제가 전공의 3년차 때 유럽 비만학회에 갔다가 강연해 주신 교수님이 딱 첫 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해줬는데, 비만은 나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호르몬에 의한 질환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비만도 당뇨, 고혈압처럼 질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비만이라서 걱정이 된다면 이게 내가 나약해서 생긴 게 아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정말 원해서 건강해지고 싶은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위고비 마운저로 하면 요요 오는데 그걸 되게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실제로 마운저로로 예를 들어서 10kg 정도 뺐다고 치면 마운저로 끊으면 5kg가 다시 쪄요. 실제로 요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요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마운저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장 요요가 오지 않게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이 다 아는 거거든요. 그게 딱 3가지인데, 잠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 3가지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비싼 돈 주고 위고비를 하든 마운저를 하든 하고 있는데, 그 치료 기간 동안 그 습관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나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약만 믿고 어차피 이 노력 안 할 거면 약 끊으면 바로 요요가 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치료 시작 전에 이 약을 통해서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당장 우리는 이 습관을 만들 거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해서,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싶은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혼자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결국 약만 믿고 평생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번째는 굶는데, 적게 먹는데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굶는데 살이 찌는 체질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그걸 11가지 항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하루 칼로리 섭취가 1000kcal 이하인 날이 주 3회 이상이다. 둘째,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 셋째, 하루 한 끼만 몰아서 먹는다. 넷째, 평일에 거의 굶다가 주말에 폭식한다. 다섯째, 과자나 빵을 먹으면 멈출 수가 없다. 여섯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처음에 빠지다가 금방 멈춘다. 일곱째,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는 살이 찐다. 여덟째,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온다. 아홉째,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10번째, 추위를 많이 탄다. 마지막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하다. 이 11가지 중에 만약에 본인이 3가지 이상 만족을 하면 굶는데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즉 기초대사량이 저하된 상태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만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나는 정말 나의 노력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아주 충만하고, 그리고 나는 평소에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데 많이 찌는 체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마운저로 할지 위고비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약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약을 시작하면 안 돼요. 그것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마운저로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만도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이걸 2차성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2차성 고혈압 이런 거랑 같은 원리예요. 비만, 살이 찌게 하는 원인인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그걸 2차성 비만이라고 하고 2차성 비만에 해당하는 질환들은 그 원인 질환을 해결을 하면 어차피 살 찐 게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마운자로나 위고비로 당장 뭐 살을 빼겠다 이게 아니라 원인 질환을 해결해야 해요. 거기서 나온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살이 찐 것 같아요. 예전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하는데 살이 갑자기 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증상들이 있다면 이런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자로 시작할 때가 아니라 병원을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 대사라든지 체온 유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이 느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살도 찔 수 있고요. 몸이 붓고 변비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피로감도 심해져요. 예전에는 이 정도 추위에는 막 춥지 않았는데 추위도 되게 잘 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가정의학과, 뇌과 또는 내분비내과 이쪽으로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쿠싱 증후군이에요. 쿠싱 증후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호르몬이 코티졸인데 아마 코티졸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티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당을 올리는 아이예요. 근데 이 코티졸이 좀 과하게 높게 유지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라든지 혈당의 조절 능력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살이 찌는데 어떻게 찌냐? 예전에 비해서 얼굴이 둥글둥글해져요. 저희가 이거를 문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얼굴이 둥글둥글해지고 그리고 좀 특이적으로 배 중심으로 살이 찌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얇아지고 멍도 잘 들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쿠싱 증후군이 의심되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가정의학과, 이것도 내과, 내분비내과로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건 여성들에서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어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두 가지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증가한 상태를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요새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일꾼들을 내보내서 얘들이 출근을 해서 혈당을 낮춘단 말이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됐다는 말은 일꾼들이 출근을 했는데 얘들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니까 혈당이 안 낮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일꾼들이 출근을 안 했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을 만들어서 출근을 시키죠. 근데 일꾼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혈당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늘어난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꾼들이 난소에 있는 남포막 세포를 자극을 해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을 증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남자들처럼 몸이나 얼굴에 털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여드름이 난다든지 턱 주변에 트러블도 잘 나고요. 그리고 그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게 되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의심이 될 때는 산부인과에서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위고비 마운자를 못 쓰냐? 그건 아니에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건데 전통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혈당 강화제인 메포르민이라는 당뇨약으로 저희가 치료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위고비 마운자로 이 아이들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에 위고비 마운자로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산부인과에서 정말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단을 받았다면 내가 먹는 전통적인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주사제를 써야 할지는 다니시는 산부인과 또는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상담하고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울증 수면장애. 이거는 꼭 우울증 수면장애가 내가 진단을 안 받아도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전날 일한다고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오히려 잠 너무 못 자면 식욕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오히려 자극적이고 단계 더 땡기고 활동량은 떨어질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우울증으로 인해서 기분이 하루 종일 처진다든지, 그 다음에 잠을 아예 못 자거나 아니면 아예 오히려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경우에는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가정의학과나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셔서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새로운 약물 시작했을 때, 그 약물 중에서도 몸이 붓게 하거나 살이 찌게 만드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먹지 않던 약물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몸이 좀 붓고 살이 찌는 것 같다면, 만약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약을 좀 바꿔야겠다 싶으면 처방받은 의사랑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임의로 내가 이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다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약제 변경을 어떻게 할지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뇌하수체, 시상하부 질환들은 사실 엄청 드물어요. 그리고 얘들은 살찌기 전에 이미 다른 증상 때문에 이미 아실 거라서 굳이 비만의 원인으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질환을 감별을 하는 게 우선일까 싶기는 한데, 시상하부 뇌하수체 쪽에 종양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식욕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살이 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내과나 신경과로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2차성 비만,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당장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런 증상들은 이런 질환이 의심될 수 있으니 이 병원에 먼저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어떤 질환을 이전에 진단받은 적이 있으면 마운자로를 시작하면 안 되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절대 안 되는 경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상선 수질암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갑상선 수질암이라고 하면 그냥 갑상선 암인 줄 알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갑상선 암 중에서는 보통 흔한 게 여포암, 유두암 등인데, 갑상선 수질암은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C세포에서 발생한 암이라서 흔하진 않아요. 아무튼 본인이 이전에 갑상선 수질암 병력이 있다, 또는 부모, 형제, 가족 중에 갑상선 수질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다면 마운자로는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다발성 내분비 종양 E형입니다. 다발성 내분비 종양 E형은 갑상선 수질암, 그리고 부갑상선 질환, 그리고 부진종양, 이런 질환들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유전성 내분비 질환 아이들인데,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운자로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나필락시스인데, 얘는 사실 맞기 전까지 몰라요. 내가 마운자로를 맞아봤는데 실신하고 막 입술 붓고 막 난리를 피운 적이 있다, 이러면 다시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싹센다나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이거를 사실 시작 전에 알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임기 여성에서 항상 말하는 게 임신과 수유입니다. 특히 임신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임신 계획 중이면 아직 임신을 안 했는데 괜찮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이건 마운자로 뿐만 아니라 위고비든 무슨 약이든 간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임상 실험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안정성 데이터 자체가 일단은 부족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내가 체중을 막 임신을 했는데 그러면 태아 성장에 좋지 않겠죠.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태아 성장 저하라든지 그 다음에 골격 변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임산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수유 중일 때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제약회사 자체에서는 마운자로를 보통 임신 최소 2개월 전에는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저는 엄청 안전주의자이기도 하고 쫄보여서 6개월 전으로 항상 말을 해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특히 피임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피임을 할 때 그냥 경구 피임약 먹으면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경구 피임약만 먹게 되면 마운자로 자체가 그 약의 흡수를 저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피임약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장벽 피임법인 콘돔을 꼭 추가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나는 경구 피임약 아니고 자궁 내에 IUD라는 장치를 피임법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굳이 콘돔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어요. 남성들은 무조건 콘돔 추가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일단 절대 금기증이고요.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금기증은 아닌데 부작용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제일 처음에 급성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담낭절제술을 썼어요. 이거는 사실 작년쯤부터 하도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작용이기는 해요. 이런 질환들을 이전에 이미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마운자로를 했을 때 이 질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시작 전부터 그 다음에 시작 후에도 증상이 재발하지 않는지 담당 의사랑 면밀한 팔로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담즙이라는 게 원래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저장이 됐다가 내가 밥을 먹고 특히 지방을 먹었을 때 담관이라는 배출 경로를 통해 배출이 돼서 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담석, 담낭염 이런 아이들은 결국 담즙 정체가 돼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담즙이 잘 가지 못하고 정체되다 보니까 찌꺼기가 만들어지고 돌이 만들어져요.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이런 약 자체도 담즙 정체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냥 내가 지방을 너무 안 먹거나 아니면 체중 감량을 너무 빠르게 해버리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담즙 정체를 일으켜요. 그래서 담석, 담낭염, 그 다음에 급성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릴 수 있죠. 나는 이전에 이미 담석이 생겼어서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었어가지고 담낭을 뗐어요. 그게 담낭절제술이에요. 담낭절제술로 담낭을 뗐으니까 그럼 담석이 안 생기니까 나는 걱정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담즙 저장 주머니인 담낭을 내가 뗐잖아요. 그래도 간에서 만들어져서 저장되는 담낭이 없을 뿐이지 담간이라는 배출 경로는 그대로 가서 그 다음에 장으로 배출되는 이 배출 통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담관이라는 배출관에 여전히 찌꺼기가 낄 수도 있고 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오히려 이 질환들에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췌장염 이런 게 안 생기더라도 담낭절제술 받으신 분들은 마운자로를 하고 나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중증 위바비, 염증성 장질환, 장폐색 등을 진단받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마운자로 자체가 위장간 운동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장 질환들을 다 진단받았던 이분들은 폐색이 이것도 다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단받은 분들은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만성 콩팥병,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운자로가 콩팥으로 배출되는 약이라서 만성 콩팥병에서는 주의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마운자로가 콩팥으로 배출되는 약은 아니지만 마운자로의 부작용 중에 구토, 설사와 같이 내 몸을 탈수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탈수에 아주 취약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탈수가 오게 되면 그 AKI 등 위험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가 특히나 필요해요. 당뇨성 망막병증. 이거는 제가 되게 재밌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심지어 제가 전공의 2년차 때부터 그 대학병원에서 비만 클리닉 진료를 볼 때 그때는 싹센다가 유행을 했거든요. 의사인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싹센다를 썼는데 실명이 됐다는 뉴스를 보고 그러면 싹센다가 눈 멀게 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운자로도 원리는 같은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운자로나 싹센다 이런 아이들이 그 망막 혈관 자체를 공격하는 톡식하게 작용하는 약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원리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당뇨를 오래 앓다 보면 심지어 이전에 당뇨성 망막병증을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은 망막 혈관 자체가 엄청 낡아 있거든요. 되게 약해진 상태예요. 예를 들면 낡은 수도관 같은 상태인데 만약에 낡은 수도관인데 수압이 엄청 좋은 물이 갑자기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이 터지거나 물이 새거나 문제가 되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뇨에 고혈당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은 망막 혈관 자체가 좋지 않은데 주위를 둘러싼 혈당 환경 자체가 갑자기 좋아지니까 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야장애가 오고 갑작스럽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때문에 약 자체가 망막혈관을 공격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이게 악화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당뇨성 망막병증을 이미 진단을 받았던 분들은 특히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신 거고요. 그리고 꼭 망막병증을 진단받지 않더라도 내가 당뇨가 있고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위고비 마운자로 뭘 시작하든 간에 이거는 담당 의사랑 꼭 상담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운자로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당뇨약이 이미 있는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마운자로 처방비가 싸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그걸 했어요. 그러면 혈당이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혈당을 또 떨어뜨리니까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는데 위고비 마운자로 시작하려면 아예 약을 다 바꿔야 돼요. 원래 당뇨약을 처방받고 있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알러지예요. 알러지는 꼭 위고비 마운자로 알러지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진통제나 항생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주사했을 때 뭔가 좀 더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약에 대해서 좀 알러지가 있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주사하고 나서 30분 동안 병원에 있다가 귀가하시도록 해요. 가장 위험한 아나필락시스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실제로 마운자로가 위고비에 비해서 맞고 나면 두드러기가 좀 생겨요. 두드러기가 좀 생기는 편이어서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전신마취나 수면내시경입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내시경은 그냥 일반인도 이해를 하게 되면 위에 있던 음식이 역류해서 기도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걸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흡인성 폐렴이. 그런데 위고비 마운자로를 하게 되면 하는 상태에서 전신마취나 수면내시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술을 마취나 수면내시경 하기 전에 담당 의사분과 함께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위고비 마운자로 하고 있는데 이 괜찮을까? 약은 언제 끊고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꼭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마운자로 시작 전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 이런 증상 있으면 마운자로 시작하지 마세요. 이런 질환 진단받은 적 있으면 마운자로 시작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죠?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마운자로의 원리, 효과, 그리고 용량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한데 물어볼 의사가 없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정답보다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 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요정닥터 현정 팔로우하고 다음 내용 기대해주세요.